영화는요, 주변 반응만 보고 뭐 예고편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그러셔야죠. 예, 여러분 2019년 강력 추천 영화 캐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만 볼 순 없잖아요. 더 칼렙!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또 찍어서 먹어보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영화 김이상궁,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즈게 인사박습니다. 장안의 화제, 뮤지컬 거장, 고양이 글로벌 히트작, 실패하기가 더 힘든 조합이죠. 뮤지컬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국내에서 겨울왕국2 1300만 관객, 알라딘 1200만 관객, 이제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익숙해졌고 성공의 전례도 있습니다. 자, 거장 톰 후퍼, 그의 필모그래피는 또 어떻고요? 레미제라블, 데니시걸, 킹스 스피치, 존 아담스 등등, 그가 메가폰을 잡았던 영화의 절반가량이 모두 큰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신 분입니다. 거장이었어요. 거장이었어요. 거장. 고양이. 아니, 이게 실패할 수가 있나?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양이 영상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고 뭐 녹음을 해갖고 해도 귀여운 고양이 하나 나와가지고 노는 게 훨씬 재밌다고요. 완전 쌍수 들고 인정. 나왔다. 어휴. 글로벌 히트작. 이번 영화의 원작은 어떤가요? 무려 뮤지컬계의 사천왕, 4대 뮤지컬 중 하나이자 전세계 30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사랑을 받으며 정말 말 그대로 뮤지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나오는 이름 중 하나. 네, 오늘 리뷰는 바로 캐츠! 짜란! Tonight is a magical night. Going to the ball. Spotlight and a drum roll, please. 이미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마성의 영화 캐츠.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라이브를 켰었는데 많은 분들이 캐츠 어떠했냐고, 정말 리얼급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래가요. 노래가 좋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서 들어보세요. 아마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들일 겁니다. 괜히 캐츠가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게 아니에요. 저 스크립트 작업하고 있는 지금도 노래 OST 리스트 줄 세워서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고 온 분들 중에 노래 안 좋다는 분들은 없었을 거야. 근데 이번 거는 영화죠. 영화 리뷰 해야죠. 사실 캐치라는 뮤지컬 자체가 영화화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고양이를 주제로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이다 보니 뭐 당연히 고양이가 등장을 해야겠고, 그렇다고 고양이를 완전 실사로 표현을 하자니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중요한 영화이다 보니까 일전 디즈니의 라이온킹 실사화처럼 하게 되면 아예 뭐 감정을 읽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은유하듯 표현을 하자니 정말 내용이 고양이고, 그러니 결국 선택지는 뮤지컬과 같이 고양이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인데 고양인데 사람,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선 심연의 끝자락 캐츠의 비주얼이 되어버린 것이죠. I love it. 사실 제가 느낀 충격은 그 비주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엔 정말 멋진 배우, 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니퍼 허드슨, 이드리스 엘바, 레이 윈스턴, 제임스 코든, 주디 덴치, 테일러 스위프트, 심지어 이안 맥켈런 경까지 정말 캐스팅 하나는 엄청 화려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안 맥켈런 경까지 데려다가 우유를 혓바닥으로 핥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뭐 그래픽은 고양이처럼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자, 굳이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유 접시에 얼굴을 받고 혀로 핥아서 먹고 있는 간달프. 씨발. 제일 충격적인 게 이거였다는 거지 이것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이야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초반부터 가랑이를 긁어대는 고양이, 마치 손처럼 기괴하게 움직이는 꼬리, 그리고 고양이 얼굴만 인간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얼굴을 한 바퀴벌레, 인간의 얼굴을 한 쥐, 중간에 뭐 강아지가 등장할 뻔도 하는데 난 진심으로 그 친구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강아지까지 보게 되면 제정신이 진짜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았거든. 다행히 우리의 거장 톰 후퍼 아저씨는 거기까지는 알고 계셨는지 직접적으로 등장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굳이 바퀴벌레를 그렇게 해야 했나? 저는 바퀴벌레 보고 노이로제 오는 줄 알았어요. 지난 여름에 새로 이사왔던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고 진짜 개 기겁을 해가지고 세스코에 전화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안내원분이 그러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언제부터 보이셨나요? 오늘이요, 오늘. 아, 혹시 몇 마리 보이셨죠? 한 마리 있어요. 당시에 안내원분이 막 웃으시더라고. 근데 뭐 전 정말 그 정도로 바퀴벌레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그것도 부엌에서 바퀴벌레가 심지어 한 마리도 아니고 떼거지로, 그것도 사람의 얼굴을 한 상태로 그 반짝거리는 날개 퍼덕이면서 심지어 알을 낳는 암컷이야. 참고로 우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는 수컷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장면을 고양이가 바퀴벌레를 이렇게 먹어. 그런 거를 줄을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했습니까? 굳이? 오리지널 뮤지컬에서도 같은 장면은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알록달록 귀엽게 나온단 말이에요. 생략해도 될 만한 디테일들을 굳이 사람의 얼굴을 한 형태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기괴함이라는 수식어로다가 바로 이어지는 거고요. 저는 평상시에 동물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입니다. 아리랑 고양이들도 보고, 크림 히어로즈들도 보고, 하하하 채널도 보고, 백호랑이도 보고 등등등 많이 본단 말이죠. 이 친구들은 뭘 하든 귀여워요. 행복해요. 고양이니까, 강아지니까. 이 친구들이 꼬리를 이상하게 흔들든, 접시에 얼굴을 받고 우유를 핥아먹든, 그루밍을 열심히 하든, 바퀴벌레를 바삭바삭하게 먹든 귀여워요. 왜? 강아지니까, 고양이니까. 근데 얘네들 사람인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차라리 옆에 고양이들 뛰어노는 거 틀어놓고 파티션 딱 쳐다가 오른쪽에는 배우, 가수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는 뮤비를 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냥 카메라 한 대 띡 켜놓고 배경 군데군데 고양이들 놀고 있고 가수분들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그냥 부르셨어도 극찬과 환호를 받았을 텐데. 스토리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저도 리뷰에서 뭐 스토리에 대한 불만도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 스토리야 뮤지컬 스토리가 원래 그런 거고, 이런 잔잔한 스토리 나름 저도 좋아하니까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영화의 범주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정말 제가 열심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정말 궁금한 나머지 영화관에 직접 방문하실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인이 안경을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 시작 후 초반부에 대충 얘가 어떤 애고 얘가 어떤 애구나 하면서 캐릭터만 파악하신 다음에 안경을 벗으세요. 어차피 영화 시작하고 거진 러닝타임 내내 노래가 나오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파악만 하시면서 음악 위주로 100% 즐기시면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OST가 쩔어요. 진짜 OST 최고. 본인 뭐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안 쓰신다고요? 그러면은 화이팅. 짜란. 자, 총평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물들은 절대적으로 유익하며 고양이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 감동을 주는 위대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딱 어제까지는요. 제 26년짜리 편견을 과감히 박살내주신 진정한 이 시대의 혁명적인 영화 캐츠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씨발. 자, 영화 캐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노래가 워낙 좋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너무 재미없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만 중간중간 나왔던 지나치게 기괴한 장면들의 이펙트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고양이 형태를 한 배우들의 모습들만 좀 익숙해지신다면 최소한 돈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제일 어렵겠지만. 짜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이 미친
어렸을 때 우리 집엔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블루레이 아니고 DVD 아니고 비디오 플레이어요. 에이 형 그게 뭐예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 유튜브로 본다고요. 그 네모나게 생겨갖고 중간에 테이프 들어가는 기계가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땐 스마트폰 유튜브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어디에서 공부라도 했던 건지 이상할 정도로 앵간한 집에는 꼭 하나씩 있었던 마성의 비디오 테이프. 페트와 매트. 짜란. 자, 페트와 매트 뭡니까? 빨강색과 노란색 목티를 입은 신원미상의 대머리 아저씨들. 물건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터져도 이 동작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극단적인 긍정주의자. 더불어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만 가지 파멸과 혼돈을 불어일으키는 순수한 파괴자들. 그들의 악명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한참 조커가 화제거리이던 시점 페트와 매트 극장판의 국내 개봉 소식이 들려오자 이런 드립까지 나왔죠. 조커 대 페트와 매트 누가 더 광기에 찼는가? 페트와 매트. 누가 더 행동에 근원이 없는가? 페트와 매트. 누가 더 계산되지 않는 혼란을 야기하는가? 페트와 매트. 누가 더 어리둥절 껄껄인가? 페트와 매트. 의도치 않게 SNS 마케팅까지 오지게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자 그럼 이 페트와 매트 우당탕탕 크리스마스 과연 어떤 영화였는지 그리고 그 세간에 떠도는 괴담 아닌 괴담이 사실인지를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컬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더불어 지난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에 이어서 기어이 찍어 먹어보고 이게 똥이었는지 된장이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영화 유튜버계 김이상공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쓰게 인사 박습니다. 원래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대충 스토리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별 내용이 없어요. 페트와 매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왕년에 좀 난리셨던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피해 셔츠 매트와 황혼의 불꽃 페트의 광기 어린 창조와 파괴 이야기 페트와 매트 우당탕탕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주로 이걸 겁니다. 내가 보기 싫었는데 얘가 봤다네. 페트와 매트 유튜버가 더빙했다며? 빨리 욕해줘. 그래 임마 영화 어떻게 망했어? 자 일단 몇 가지 포인트를 깔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언제까지나 이 영화는 아동용 극장판 영화다. 두 번째, 이 바로 전 극장판 뚝딱뚝딱 대소동은 우리나라에서 겨우 7,300명이 봤다. 세 번째, 페트와 매트의 더빙 자체는 이미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아니 영화를 보는 도중에도 든 생각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라떼는 볼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비디오, 페트와 매트, 토마스 기차 이런 거 본 건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심심하면 핸드폰 열어서 좋아하는 키즈 컨텐츠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상향 평준화된 화려한 화면,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이거는 뭐다? 사실상 그 옛날 톰과 제리, 페트와 매트, 핑구 같은 친구들은 이제 와서 요즘 세대 친구들하고 비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봅니까? 신비 아파트, 프리파라, 터닝 네카드, 레이디버그 등등등 너무 최첨단의 컨텐츠가 널려 있어요. 그 문화의 값어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무성 애니메이션이라는 순한 맛, 마일드함은 그 친구들한텐 그냥 재미없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즉 마이너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극장판 개봉해도 아무도 안 보겠죠. 사실 먼저 번에 조커 SNS 드립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 영화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저 멀리 불타고 있는 자 일단 더빙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내 방영 버전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해외에서도 무성 버전과 더빙 버전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빙 버전이 개봉했다라는 것 자체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개봉일 기준 대한민국 전역을 찾아봐도 죄다 더빙 버전이고 심지어 일전 방송에서 보여줬던 식의 캐릭터 더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설, 리액션의 더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성우 유튜버를 나레이터로 세웠죠. 그래 뭐 전문 성우 아니니까 연기나 딕션 이런 건 사실 감수하더라도 문제는 구성입니다. 일단 영화의 오프닝 이 유튜버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야, 난 뭐 유튜브 바이럴 영상을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건 그냥 자막으로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누가 결정을 했을까? 유튜버가 아니죠. 보통 이런 건 영화 수입해온 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공개되기 전까지는 뇌피셜입니다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튜버의 모든 대사의 출처는 유튜버가 아닌 이 영화를 수입해온 회사의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아니 말 맞다나 유튜버를 시켰어도 중간에서 컷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패트야 뭘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엄마한테 혼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얘네 엄마 없어요. 얘네 둘은 완전 성인이에요. 아니 애초에 이 시리즈에서 엄마가 등장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적어도 엄마한테 혼날 나이는 아니야. 쌉 아재일 수도 있어요, 대머리인 거 보면. 그런데 갑자기 나레이션에서 엄마를 찾는다. 아니 뭐 그래, 어차피 이 영화의 주타계층이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레이션 대본에는 하자가 많아요. 하다못해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중복되는 단어는 최대한 줄이려 하고 끝맺음에서 쓰이는 단어 또한 중복이 될 시 영상 퀄리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3-4번 검수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영화의 런닝타임은 83분. 패트야 뭘 하려는 거야? 매트야 그걸로 어떻게 하려는 거야? 영차. 전체적인 대본의 구성이 이 3개 바리에이션을 무한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매트야 얼어있는 패트를 설마 잊어버린 거야? 와 이 미친 거야를 언제까지 하려는 거야? 거야 그놈의 거야. 저는 진짜 어린이 싱크빅 국어 듣기 평가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중간에 들어서는 저 바리에이션의 대사가 몇 개 나오나 세봤는데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7번 이상 나왔고 저놈의 영차는 3번 이상 무조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이고 여기서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나레이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본에서 똥을 존나 푸짐하게 쌌다고요. 이건 원래 대본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면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 어디 팀장하는 양반이 영화에 자기 이름 넣고 싶어가지고 대충 휘갈긴 다음에 유튜버한테 넘겼든 아니면 마감일자 맞춰서 일개 직원한테 대충 짬 때렸는데 이 직원이 빡쳐가지고 트롤짓을 했든 아니면 진짜 얘네가 미쳐가지고 이 전부를 유튜버한테 넘겼고 당연히 이런 작업 안 해봤을 유튜버가 가져온 대본을 제정신 아닌 회사에서 컨펌 한 번 안 하고 바로 녹음 딴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어차피 어린 친구들 보는 영화고 일부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복되는 대사들을 쑤셔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패트와 매트를 좋아하는 현 세대의 어린 친구들은 거의 없으니 흥행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데려왔고 그 와중에 정말 타이밍 안 좋게도 조커의 광기 드립이 SNS에서 터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게 되어버린 거죠. 결과는 개봉 일주일차 관객 수 6,000명. 생각보다 많이 안 봤네. 짜란. 어쨌든 그래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83분 통으로 내내 아무 말도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이 보면서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레이션이 있는 게 이해는 된다. 그러나 홍보용으로 비성우 더빙을 쓴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나레이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솔직히 대사량을 반 정도만 줄였어도 저는 나레이션에 대해서 딱히 유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버분도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물론 전문 성우분이 더빙을 했으면 개떡 같은 대본도 찰떡같이 살리셨겠지. 근데 그거 안 하고 마케팅에 중심을 뒀으면 힘을 더 써가지고 돌려 막았어야죠. 여튼 나레이션 관련으로는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짜란. 자, 패트와 매트. 장장 4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그 패트와 매트의 극장판이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번 영화가 나레이션 때문에 망했다, 애니메이션은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이 영화가 극장판이라는 겁니다. 극장판, 극장에서 개봉하기 위한 작품으로 기획되었고 이럴 경우 작품의 볼륨과 여러가지 구성들이 이에 맞게 상향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즉슨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사실상 보여지는 배경은 패트와 매트의 집, 정원과 그 뒤에 있는 창고가 전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졌고 이에 제작비의 절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외형이 완전히 평면이 되어버린 집, 단 한 번 나오지 않는 집 외의 풍경 등 그 스케일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숲으로 캠핑도 가고 패러글라이딩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조촐해졌어요. 사실 추억 보정이라는 게 무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릴 적 우리는 TV 속의 페트와 매트를 보면서 행복했고 너무 단단해져 버린 쿠키를 바닥에 블럭으로 사용하거나 벽돌을 직접 만들어 건물을 쌓다가 전부 무너뜨리는 엉뚱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지요. 당연히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때 묻은 눈으로는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극장판이라면 적어도 그때 이상의 볼륨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영화가 긴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닌 여러 단편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엮은 구성이니 더더욱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극장판 페트와 매트 우당탕탕 크리스마스는 어찌 보면 제겐 많이 씁쓸한 영화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미처 맞추지 못하고 어찌 보면 도태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녹슬어버린 추억. 옛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그때의 추억을 되뇌일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그리움으로 찾아갔더니 학교가 반쯤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포영화를 정말 싫어해요. 특히 잔인하거나 깜짝 놀라는 거 점프 스퀘어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비 영화는 제게 거의 고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가 한 편 개봉했는데 살아있다. 아이고 짜란. 예, 좀비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일단 지체 없이 바로 짧은 줄거리 요약부터 보시죠.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 준우. 그런데 그때 TV 속 뉴스에서 기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이 된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내를 가득 메우는 괴성과 비명소리. 원인 불명 증세로 사람들이 미쳐버리면서 모든 곳이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그렇게 유사 좀비들을 피해 집안에 고립된 남자.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는 물론 전화까지 끊긴 극한의 상황에서 그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본격 좀비 생존 액션 드라마 먹방 어드벤처 영화 살아있... 근데 이거 해시태그 살아있다예요. 그냥 살아있다. 아무튼 영화 살아있답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을 딱 나와서 들었던 제 개인적인 감상평.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만약에 누가 아니 그래서 이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하고 물어보시면 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해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랬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리뷰를 쓰면 쓸수록 불만을 토로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 넷플릭스에서 보는 수많은 오리지널 영화 그 중에 하나 꼽아서 본 느낌? 좀비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네 유튜버의 삶에서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고 서버가 튕겨버리는 배그에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기도 했고 영화의 타이틀 시퀀스 부분에서 굉장한 때깔을 자랑하며 나왔던 그래픽 구간은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중간중간 자꾸 이상하리 많지 눈에 밟히는 그 침착맨님 닮으신 이 좀비 아저씨한테 괜시레 팬심이 생겨가지고 응원을 해보기도 하고 짜란 침착맨님 팬입니다. 짜란.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하면서 영화관을 나왔었는데 영화를 같이 본 친구랑 두어 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켜고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니 단점이라는 것들이 양파 껍질 마냥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오로지 주인공들의 시점에서만 진행되고 여타 한국의 좀비 영화들과는 다르게 정말 딱 생존이라는 키워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문제는 이 한 놈만 패는 걸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이 한 놈만 빡을 못했어요. 짜란. 좀비 영화로서의 커다란 메리트가 있었느냐 하면 그 배경이 우리나라 복도용 아파트라는 것 빼고는 없었고 그럼 생존 영화로서는 어떠냐 하면 비슷한 맥락의 영화 엑시트가 이미 이 부분을 너무 이쁘게 잘 닦아놔서 마냥 비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짜란. 여기 좀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살아있다 좀비 사태 안전수칙. 첫 번째,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물론 구조 대신 다른 생존자가 파밍을 하러 올지도 모르고 서버가 끊겨버렸다고는 하지만 뭐 근데 알바입니까? 에? 두 번째, 최첨단 드론을 구매하세요. 이 개쩌는 드론을 사세요. 이 로고 보이시죠? 이 업체의 드론은 모든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겁니다. 개쩌는 드론을 사세요. 에? 세 번째, 캠핑용 도끼를 사세요. 이 도끼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좀비를 고기 덩어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치만 선생님, 저희 집엔 캠핑용 도끼가 없어요. 그렇다면 캠핑용 낫은 어떠신가요? 이 낫으로 좀비들을 사정없이 베어버리세요. 그러면 사는 거 말고 다른 생존 수칙은 없을까요? 돈이 없으시군요. 그 폰에 유선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주파수 잡아가지고 하는 앱 있거든. 그거 라디오 들을 수 있고 그거 쓰고 비 오면 뭐 물 그거 받아갖고 써. 끝! 이 개새. 맥락상 PPL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PPL 뜻이 뭡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의 간접 광고죠. 간접적으로 광고를 한다. 영화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걸 말합니다. 사실 그래, 뭐 영화에서 PPL이 좀 나올 수도 있죠. 또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질병 때문에 영화가 나오지를 못해. 극장가가 힘을 못 써. 거기서 PPL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대놓고 불편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이거 PPL인가? 뭐 제작비가 좀 모자랐나 보다 하고 말지. 근데 이번 영화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요. 영화의 초반 굉장히 심각한 뉴스가 나오다가 TV에서 대놓고 진라면 광고가 나옵니다. 나 코로록 맛있게 먹어. 그걸 유아인이 봐. 와, 먹고 싶다. 부엌을 뒤져. 뭐가 나와요? 진라면 매운맛 큰 사발이 나와. 뭐라고 써있어?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걸 생존 이틀째인 그 자리에서 열심히 먹습니다. 야, 거의 CF 수준으로 그냥 야무지게 호로록 쩝쩝 흡입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진라면은 순한 맛 아닙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진라면 좋아해. 사랑해요 가뚜기. 멋있다. 근데 이후에 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와, 이번엔 짜파게티를 해먹어. 그냥 짜파게티야? 아니, 짜파구리야.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 거기에 또 뭐해요? 참기름까지 싹 돌려줘. 저 잠깐 그거 식객인 줄 알았어요. 짜란. 아니, 생존 영화라며. 생존 영화면 적어도 의식주 중에 뭐 하나라도 결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의랑 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식일 텐데 거기서 아, 배고프다 밥 먹을까 하고 짜파구리를 해먹는다고? SNS에 가끔 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짤 있죠. 의식주 다 해결되고 한 달 동안 방에 들어가서 버티면 몇 억 준다.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살아있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적어도 걔네들보다 몇 배는 잘 살 것 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전자는 엄청 지루하지만 얘네는 가끔가다 심심해하지 말라고 좀비 아저씨가 와서 놀아주거든. 짜란. 더더욱이 노골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영화 내에서 주인공들의 대사에 대놓고 상표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짜파게티 먹을래요? 아, 짜파구리가 맛있는데. 아, 여기 참기름 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실제 대사라고. 짜란. 그래서 라면 종류만 나오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누텔라 좋아요, 누텔라? 네, 누텔라 좋아해요. 맛있는 거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좀비떼가 몰려오고 있는데 주인공 둘이서 대학교 다른 학과에 뭐 마니또 하듯이 먹방을 찍고 있다고요. 아니, 보통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사람을 먹는 먹방을 하지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을 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뭐 예능이에요? 나 혼자 산다예요?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예를 들어볼게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주인공 가족이 잠시 가게에 들러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괴물을 쫓기 위해 다들 많이 굶은 상태였고 가족의 가업이 한강변의 매점이다 라는 개연성 덕분에 이 장면은 PPL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막 오버하는 CF 리액션도 아니잖아요. 역시 라면은 열라면이지 이런 대사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드라마에서는 간혹 이런 식으로 PPL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최악의 사례였다. 저런.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충하면 이 영화는 일단 좀비 떼가 창궐한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존이라는 주제에서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유아인 아저씨가 굶주리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딱 한 장면이었고, 그마저도 아주 편리하게 또 다른 주인공인 박신혜 배우의 얼굴을 한 김유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모조리 해결이 됩니다. 거의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짜잔, 모든 게 해결되었답니다. 여기 밥 있고요, 여기 물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 영화는 모든 상황을 그냥 그 장면에 맞춰서 증폭시키고 축소시킵니다. 어떤 때에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 좀비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때는 그저 작은 소리만 나도 좀비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와요. 그냥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 좀비들이 지하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장면이 나오길래, 아, 지하주차장에 뭐가 있나 보네, 저기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나 했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뭐 좀비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묘사도 없었잖아요. 직사광선에 있으면 피부 미용에 안 좋아서 그랬나? 더 좋아질 피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좀비 영화에서 특히 생존을 주로 한 작품이라면 더더욱 좀비가 어떤 특이 행동을 하면 이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비의 습성을 이용한 탈출이라거나 하는 게 전무예요. 이 영화에선 죄다 그냥 그런가 보다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반에 풀어주는 설정이 일부 좀비들은 생전에 가졌던 직업 등에서 해오던 일정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나마 이게 유의미했던 장면이 트레일러에서도 등장했던 이 소방관 좀비였습니다만, 주인공이 뭐 장난 전화를 연중 행사로 했나 아주 그냥 온갖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면서 올라옵니다. 전혀 좀비 같지도 않고 얘야말로 살아있었어요. 주인공 통틀어서 얘만큼 표정이랑 눈이 생기도는 애가 없었어, 이 영화에서. 야, 아주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우울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송장이었거든요. 만일 더 강한 특수개체가 있다라는 설정이었다면 최소 대사로라도 젠더 센 앤가? 하는 의문이라도 던지는 묘사가 필요했고, 그런 거 없이 담백하게 가고 싶었으면 외형적으로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게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좀비 영화의 매니아가 아닌 저조차도 단점이 보이는데, 과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부족해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우연이나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영상 30분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자기적인 부분은 넘치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수두룩하고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전개 방식 자체가 오로지 주인공들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좀비들이 발생했고, 왜 갑자기 물이 끊겼으며, 왜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왜 갑자기 데이터망이 맛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나 묘사 또한 많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저 멀리서 폭발 몇 번 한 걸로 보여주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CG에 힘을 쏟았느냐? 바깥 한강대로에 차들이 아주 쌩쌩 달리고 있던데. 이게 질병 사태가 터져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우리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을 풍자한 게 아니라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거 진짜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단 앞서 장점이라고 언급했던 타이틀 시퀀스, 요게 진짜 때깔이 이쁘게 뽑히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평소에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피와 한참 마모된 복도가 교차되어서 보여지는 구간들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마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연출이 되어서 영상미는 좋았으나 초반에 조금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 준우가 거의 뭐 생존 마스터가 되어가지고 펼쳐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예고편을 안 보고 갔거든요. 이게 확실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는 했으나 영화랑은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 처음엔 이렇게 딜을 넣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짜란.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마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 중에서도 대충 3부작 정도 되는 시리즈에서 마지막 편만 골라서 본 느낌이었습니다. 1편 죽어있다, 2편 해치웠나, 3편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요. 짜란. 1편이랑 2편에서 뭐 설명한 것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떡밥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막 편은 그냥 다 퉁치고 지나간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리얼이나 엄복동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단순한 킬링타임 영화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명품 배우들이 등장하는 고등학교 졸업작품 같다 그래야 되나? 아닌가? 요즘 고등학생들도 잘하나?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뭐 결말 스포는 안 하겠는데 마지막 장면 진짜 아니 그게 진짜 뭐 최선이었을까요? 짜란.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 같이 본 친구가 메이크업 쪽을 잘 아는데 좀비들이 분장은 다 좋았는데 색채가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창백하고 누구는 노랗고 누구는 시뻘겋고 그냥 진짜 좀비의 설정이 따로 없었나벼. 좀비 영화의 사실상 볼모지였던 대한민국. 그런데 2016년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나타나더니 벼랑간 1000만을 찍어버리고 해외에서도 반응 폭발, 마블리는 진짜로 마블로 입성. 야 애국심, 야 연상호 감독, 얘들아 한국에서 좀비 통한된다. 바로 창궐, 기묘한 가족, 살아있다, 그리고 드라마 킹덤까지 그야말로 우르르 몰아치시던 중 드디어 장장 4년 만에 진짜 근본이 돌아왔습니다. 반도 더 컬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즈게 이은사 박스입니다.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 요약부터 보시죠. 갑자기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전대미문의 재난. 그로부터 4년 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미쳤어? 거길 또 들어간다고? 그리고 과거 그 난리가 일어나던 중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던 주인공 정석. 어느 날 You get the truck, come back with the money. That's $2.5 million per head. 반도 내에 있는 트럭을 확보하려는 미션을 받게 되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인간성을 내다버린 군인들과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왔던 아이들, 미친듯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좀비들까지. 자, 과연 주인공 정석은 이 개같은 질병 시국을 몰아내고 쓰러져가는 한국 영화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주인공 정석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부산행 이후 4년 뒤 숨막히는 추격과 피 튀기는 액션, 그리고 미쳐버린 사람들, 필사의 사투가 지금 시작된다. 영화 반도입니다. 이 리뷰는 전작인 부산행의 강력 스포일러와 반도의 약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내가 부산행을 아직 안 봤고 볼 예정이다, 그리고 내가 반도에 대해 1도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작 부산행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지장이 없고요. 혹시나 했던 쿠키 영상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마동석 좀비 안 나오고요, 공유 좀비 안 나옵니다. 생존한 수완이 안 나오고요. 전작 좀비들의 설정만 가져갈 뿐 거진 다른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볍디 가벼운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걸 어디부터 짚고 시작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선 완충제부터 깔겠습니다. 분명 이 작품을 사랑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반도, 이 영화가 이 시국에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영화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일관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요. 이번 반도의 흥행 여부에 따라 그 질병으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한국 영화의 개봉 스케줄이 결정될 것이며 관객 수가 500만만 넘어도 서서히 고개를 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화는 작품 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1000만 영화, 그 부산행의 후속편이 나왔는데도 흥행을 못했다. 그럼 누가 개봉을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어쨌든 영화 산업의 빨판상어로서 흥망이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제 입장에서도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야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번 영화가 잘 나오기를 기도했고, 팬의 입장에서도 부산행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을 나오면서 들었던 제 심정은
제 감상평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커트라인이 70점인 쪽지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꾸 몇 문제를 틀리네. 이게 인간미라는 거야. 이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러지 말자. 분명 이거 만점 받을 수 있잖아. 더 잘할 수 있잖아. 분명 예습에 복습에 오답노트까지 써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봤는데 쪽지시험 답안지를 확인해봤더니 어떻게 해놨어. 일부러 틀리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틀려놓은 거야. 심지어 그렇게 딱 70점 턱걸이를 맞춰놨네. 대충 이런 기분입니다. 짜란. 아니 70점 좋지. 70점이면 무난무난하지. 이 시국에 70점 오케이 땡큐. 근데 부산행을 우리는 봤잖아요. 분명 훨씬 더 과감한 인상적인 장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님? 님 카체이싱 장면 개쩌는 거 못 봤어요? 아니 막말로 액션도 이만큼 해줬으면 된 거지 뭘 더 하라는 거야 정말로. 여긴 이견이 없어요. 카체이싱 오졌습니다. 이래 배우가 운전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물론 누군가는 현실성에서 태클을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떻습니까? 이런 건 그냥 멋있으면 장땡이지. 액션은 전작에 워낙 미친 치트키가 한 분 계셔가지고 이게 비벼질까 싶었는데 애당초 그리는 배경과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행과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한두 신 정도 오 요건 진짜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작에서 등장했던 좀비들은 빛과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설정을 착실히 따라가면서도 부산행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폐허가 된 넓은 도시 그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원의 물량 러쉬도 좋았고요. 영화 매드맥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던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씬도 이 정도면 적당히 때깔은 챙긴 듯 했습니다. 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화끈한 액션에 좀비, 전작 설정도 지켰으면 할 거 다 한 거 아님?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심파! 야 이 미친놈들아 좀비 떼가 쫓아오는데 주변이 죄다 좀비가 돼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그냥 슬프냐? 뒤에 좀비가 온다고 뒤에 아니 왜 우는 사람한테 자꾸 슬로우를 쳐걸고 지랄이. 짜란. 신파 대충 쓰이는 뜻이 뭡니까? 관객들에게 하여금 울어라 울어 이래도 안 울 거야 하면서 눈물샘 자극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게 과하고 공감이 되지 않고 억지로 쥐어 짜낼수록 우리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행 때도 말이 많았죠. 다 좋다가 왜 갑자기 신파를 들이밀었냐고. 그래 뭐 엄청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울 수도 있지. 여태 주인공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해외에서 잘 먹혔대잖아. 어찌 보면 충분히 큰 그림이었고 그거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영화 전체가 무너질 정도도 아니었어요. 왜? 118분가량의 영화에서 끝자락 심지어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었으니까 우리는 주인공에게 이입할 여지가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영화 시작 거진 10분 만에 신파가 나와요. 나는 죽는 애가 뭐하는 앤지도 모르고 뭐지 엑스트라인가 하고 있는데 애가 죽었어. 근데 막 슬픈 거야. 누가 슬퍼? 주인공들이 슬퍼해.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냥 쟤네 뭐하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컷도 아니야. 거기다가 슬로우 모션에 슬픈 음악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영화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더불어 심파 장면이 영화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외 장면들의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나는 노래, 빠른 노래, 막 강렬한 노래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플레이리스트에 잘못 들어간 감성 발라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팍 식죠? 평소에 잘 듣던 노래도 너무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바로 스킵해가지고 다시 빠른 노래 듣잖아요. 반도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거 영화 보면서 내가 발견했잖아. 빠른 거 보다가 느린 거 보면 더 느리게 느껴져요. 이 뭔 개소리야! 짜란. 영화관에선 스킵도 못해. 막 한참 자동차로 때려 부수고 부릉부릉 총이 두다다다다다. 아 강동원 멋있다 잘생겼다 이래 사랑해요 너무 멋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어. 아니 왜 울어? 누가 죽었대. 아이고 저런 그렇구나. 근데 저거 언제까지 울어? 몰라. 그 와중에 슬로우 모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환장을 하겠는 거지. 그렇다면 신파가 왜 안 먹혔을까? 아니 신파도 잘 먹히면 좋을 수 있어요. 공감대 형성에 성공을 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반도에선 애초에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건덕지를 주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애초에 캐릭터성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영화 살아있다가 차라리 몰입면에서만큼은 더 나았어요. 캐릭터들 간의 시너지는 물론 애초에 쌓아서 터트릴 정도의 서사랄 것도 없었습니다. 도미노 딸랑 3-4개 쌓아놓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구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지. 전작인 부산행을 볼까요? 영화의 큰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윤상화, 마동석 배우의 캐릭터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저도 정말 냉철하리 많지 심파를 최대한 억제하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에 중점을 두었지요. 심지어 얘는 임신한 부인까지 있었어요. 심파로 쓸 소재가 차고 넘쳤다고. 근데 안 했어. 덤덤하게 묵직하게. 그러니까 더 여운이 있었지. 결과적으로 반도의 가장 큰 단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전작이 부산행이라는 겁니다. 전작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단일 영화로만 생각한다면 이 시국에 적당히 영화관에서 볼만한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정도는 괜찮은 영화예요. 아니 비주얼 좋잖아, 액션도 좋잖아. 이 시국에 이 정도면 뭐 그냥 평작 정도는 줘야지. 심파라는 이름의 뇌절 타임만 적당히 넘길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잡아! 많이 무서웠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이다 라는 실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은 어쩌면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영화가 흥행을 하긴 할 것 같다. 다만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과도한 심파라는 선택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주 큰 영화였습니다. 연상호 감독 특유의 뭉근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아서 더더욱이요. 정말 큰 장점이 있는 영화인 건 확실했고 그만큼 또 단점이 도드라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좀비 영화를 사랑한다, 내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차로 좀비 다 쓸어버리고 총으로 탕탕탕 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화관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깔라면 거 보고 까야지. 짜란. 살다 보면은 가끔씩 이 무료한 일상에 자극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플렉스를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겠지만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영화 유튜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을 하기로 했지요. 에베레스트 더 컬랩. 과거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했던 주인공 방호주.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카메라를 잃게 되고 이에 정상까지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없게 됩니다. 명예 대신 동료를 택한 남자. 그는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请问方五洲他走了。 그렇게 15년 뒤 기상학자인 서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드림팀과 함께 다시금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8848.13m 극한의 최정상. 와 정말 재밌겠다. 올해 최고의 영화겠는걸. 영화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영화 에베레스트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러 가시려고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저는 단 한 번도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리뷰를 작성하면서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전에 비교적 부정적으로 리뷰했던 제미니맨, 페트와 매트, 캐츠, 살아있다 그리고 반도까지 그래도 어떻게 영상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크립트를 썼었죠. 이 에베레스트는 아주 존나게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걸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짜란. 극장을 나와서 도저히 어떻게 이 영화의 리뷰를 채널에 올릴 수준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짧지만 깊은 고민을 하던 저는 다른 영화 유튜버 발없는 새님의 리뷰 영상을 처음으로 제 리뷰 작성하기 전에 봤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못하겠거든요. 영화의 심화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엔 발없는 새님의 리뷰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씨발, 저는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했든 뭐 어떻든 X도 상관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신파에 진부한 로맨스를 섞은 뒤 국뽕 중화 사상을 엑기스로다가 들이부으면 이 영화가 완성됩니다. 내가 반도를 보고 와가지고 당분간은 신파에 면역이 생겼겠거니 했는데 웬걸 중국 신파가 뒤통수를 또 깨버릴지는 몰랐지. 아 위대한 중국, 우리의 중국, 아 에베레스트, 어쨌든 저거 우리 산.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지. 저 왜 에베레스트냐면은 영국이 저 산을 제일 처음 측량했거든. 이제 우리가 측량할 거야. 이 중국이 우리 산을 측량하는 거야. 짜란. 에베레스트 산은 네팔과 티베트 사이에 있는 산이고 여기서 티베트가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티베트가 독립을 계속해서 염원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고 독립운동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영화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완전히 묵살하는 중국 정부의 선전 영화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극 중에서 중국인 남자애랑 티베트 여자애랑 멜로를 찍고 있네. 아 하나된 중국!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마지막에 누가 나와? 홍콩 출신 배우지만 중국 정부를 사랑하는 우리 성룡 아저씨가 딱 나와요. 나와서 중국 국기 꽂혀있는 에베레스트 타고 있는 거야. 간단히 이 영화가 말하는 걸 요약하면 티베트, 홍콩 다 끌어와서 응 니네 독립 못해 우리 땅이야, 응 중국 최고, 서양 국가들 우리 인정 안 해줘도 우리 할 바 아님, 이게 다예요. 짜란. 아 그리고 뭐 중국인들은 파쿠르를 기본적으로 하고 신체 능력이 캡틴 아메리카급이다 정도? 아니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당최 히어로 영화인지 실화 기반 영화인지 아예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지들끼리 울어.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굳이 시간 내서 보러 가셔야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진짜 차라리 그 시간에 반도를 한 번 더 보세요. 아니면 뭐 그 돈으로 짜장면 드실 때 탕수육이라도 추가하시던가. 짜란. 이거는 네. 야 드립을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마저 아까운 영화가 있다? 뿌숑 빠숑. 자,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뭐 이번에 알라딘도 재개봉했더라고요. 뭐 반도도 개봉해 있고 살아있다도 아직 걸려 있고 밤쉘도 영화 괜찮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요. 야, 나 저 마지막 국기 그거는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이 개같은 영화. 최미역행이 뭐야? 최미역행이 뭐지? 네. 중국 작품이에요? 그걸 제가 왜 봐요? 중국 우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정부는 이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우한을 봉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봉쇄된 우한에서는 의료진, 경찰, 군인이 모두 합세해 분초를 다투며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전 세계적 재난 속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고 네이버 공식 시놉시스에 써 있었습니다. 예. 더 칼랩! 이 영상은 영화 최미역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 질병의 모든 명칭은 생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의 창궐, 팬데믹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을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며 좌우불문, 전 세대에 걸친 반중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는 기적의 나라 중국. 지난번 영화 에베레스트 리뷰에서는 홍콩과 더불어 티베트 소수민족들의 투쟁을 말 그대로 묵살해버리는 쓰레기 중화사상 영화를 다룬 바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악의적이고 속보이는 각본의 상태에 역겨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기록정신 투철한 친구들이 그 질병에 대한 영화를 들고 왔다네. 야, 정말 최고 아닙니까? 개똑똑해. 지들이 세상에 풀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질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해요. 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창조경제지.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내수시장 존맛탱일 거 아니야. 자, 이 영화, 아니 유사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쓰잘데기 없는 자질구레한 캐릭터들도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이 둘이에요. 이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 경찰 부부인데 이 중 여자 주인공이 기차에서 병에 걸린 범죄자를 체포하다가 옮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눈물이 콸콸콸 하는 신파, 마스크를 꼭 착용합시다 하는 캠페인 대사들, 그리고 당연히 나오는 중국 정부 만만세. 그냥 딱 포인트만 놓고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미약하게나마 두 가지. 의료진의 끝없는 사투와 여러분,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우리 중국 정부가 다 지원해줬어요. 뭐? 병상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정부에 이야기하자.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Oh my great China government. 끝입니다. 짜란. 이 영화의 정말 세 발의 피해 박테리아만큼의 이점, 아니 의의란 게 있다라고 하면 그저 질병 사태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이나마 다뤘다 정도일 거예요. 뭐 그나마도 나중에는 주인공들 사이의 전서구 정도로 끝나지만 너무 역겨운 건 이 내용을 질병을 풀어놓은 중국 본인들이 만들어놨다는 거겠지요. 뭐 당연히 지들이 풀어놓은 병이 전 세계로 퍼진다거나 심지어는 우한 외의 공간으로 퍼지는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 사태가 우한 내에서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짜놨어요. 마찬가지로 당연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질병의 근원이라거나 원인, 증상 등에다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고요. 뭐 얘네가 지들이 쌓아놓은 똥을 인정할 리가 없고, 자 그럼 그래,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누가 영화를 생각하면서 보냐 라는 의견에 따라 단순 비주얼, 사운드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어떨까요? 최악. 네, 최악입니다. 영화의 편집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영화과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반나절 줄 테니까 폰 카메라로 영상 찍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편집해서 가져오라고 해도 그게 더 만듦새 있어 보일 거예요. 편집점이 뜬금없이 툭툭 끊기는 건 양반, 감독이 사운드에 대해서는 아예 상식이란 게 없는 건지 환경음, 대사, 이펙트 그 무엇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실시간 생방송도 이것보다는 사운드 잘 잡겠어요. 그 예로 사운드 편집의 기본 중에 기본에 페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서서히 소리가 사라지는 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고 다시 서서히 들어오는 걸 페이드 인이라고 하지요. 주로 따로 녹음을 해서 중간에 환경음을 삭제할 때 혹은 부드럽게 장면이 이어질 때, 아니 그냥 애당초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대본의 끝부분에도 항상 페이드는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최미 역행은 그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소리가 툭 끊깁니다. 이걸 뭔가 대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대충 관객수나 반응 보아하니 금방 VOD 나올 것 같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완전 개차반입니다. 거기에 정말 이해 못할 감성이지만 제작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캐릭터의 감정 최고치의 노래가 나오는데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뜬금없이 노래를 후렴구부터 냅다 들이대는 건 굳이 말할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영상미만큼이나 사운드는 영화에서 어마무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도 기술적으로 아래였어요. 사운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니 영상미는 괜찮았나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제쳐두고 후반부에 여주와 남주가 질병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충 이렇게 병원의 유리문 사이를 두고 그 키스? 뽀뽀를 하거든요.
앵글이 대충 이렇게 나와서 유리문에 여주의 입술이랑 그 코 이렇게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있는데 노래는 세상 슬픈 게 나와요. 그래 막 다 울고 있어. 근데 아니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최악이었습니다. 짜란. 여기서부터는 조금 웃음기를 빼고 이야기할게요. 영화의 후반부, 확진자가 된 여주는 방역을 이유로 남주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벽 사이를 두고 가족들이 펑펑 우는 장면도 보여주고 눈물바다가 돼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기도 한데 올해 초에 저도 비슷한 이유로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문자 그대로 영화를 보다가 화가 나서 눈물이 났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충분히 이야기 만들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작이 되었더라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명백한 가해 국가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오히려 심화되어서 피해자가 늘어가고만 있는 판국에 영화를 개봉했으며 더 나아가 굳이 이런 영화를 국내에까지 끌고 온 배급사에게도 참 무슨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보고 나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영화적 만듦새, 내용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최악이었어요. 당최 뭐가 문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몬스터 헌터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헌팅 액션 게임이지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이번에 실사화가 됐어요. 와, 게임 원작 영화라니 이건 분명 재밌을 거야. 정말 너무 즐겁다. 더 칼렙! 끝없이 이어진 들판. 이곳에 행방불명이 된 팀원을 찾기 위해 파견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UN 합동보안 작전부 아르테미스 대위. Captain. What'd you find? It's definitely Bravo team, but the tracks end here. They can't just disappear. Captain, do you have any idea what those markers are? They look pretty ancient. Where the hell did that come from? Back in the vehicle!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이상 현상으로 정체불명의 괴수들이 판을 치는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So what? Are we like Guardians of the Galaxy now? Holy shit. 온갖 위협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르테미스. 그리고 그녀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헌터와 마주하게 되는데 You're not your enemy. 다시 인류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단 하나. 몬스터와 맞서 반드시 살아남는 것. The ancients would guard their technology with the most fearsome of creatures. But now, You ready? Any second now. 과연 이번에는 저주스러운 게임 원작 영화의 징크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영화 몬스터 헌터입니다. 살아남긴 개뿔. 짜란. 자, 몬스터 헌터. 제가 무려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게임 방송까지 해가면서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그 방송 한번 하니까 정확히 딱 800시간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자, 일단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게임에서 콜라보 해가면서 결말 스포일러를 해대는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 모넌 안티 아닙니다. 저 모넌 정말 사랑해요. 월드 유입 유저이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자꾸 영화가 개똥같이 나와서 꼴받게 하잖아. 우선 우리가 영화 채널이지 게임 채널이 아니니까 원작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헌터라는 존재가 다양한 몬스터들을 수렵해 나가면서 그 괴물들로다가 이제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하는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 게임입니다. 몬스터들은 트레일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드래곤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곤충은 물론 포유류, 공룡 등등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지요. 이에 따라 무기의 종류들도 정말 여러 가지인데 한 번 휘두르면 커다란 몬스터들도 픽픽 쓰러지는 묵직한 대검부터
도끼, 검, 방패를 오가며 에너지를 모으다가 단번에 터뜨리는 차지 X, 곤충과 창을 번갈아 사용하며 공중을 장악하는 조충곤, 그리고 강력한 폭발로 최강의 무기라 칭송받는 건랜스까지. 이 밖에도 수많은 무기들이 넘쳐나는 정말이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그득그득 들어차있는 게임이 바로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의 원작 몬스터 헌터인 겁니다. 이 게임이 과거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정말 하는 사람만 하는 고인물 게임이었다가 PC로도 발매된 몬스터 헌터 월드 타이틀 이후 대대적으로 대중화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번 영화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IP 홍보 용도의 영화라고 하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 진짜 몬스터 헌터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초반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끔찍했어요. 엄청 그로테스크합니다. 제가 했던 게임은 분명 굴곡진 사막과 아름다운 열대숲, 그리고 아무리 그 배경이 도끼에 가득 찬 골짜기라 한들 결단코 공포와는 거리가 먼 게임이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에일리언의 레지던트 이블을 찍고 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산 사람 몸에 거미가 알을 낳고 걔네들이 태어나서 산채로 잡아먹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이거 12세 관람가거든요. 심지어는 좀 과하다 생각될 정도로 몬스터나 희생되는 사람들의 액션이 잔혹한데, 초중반부에서는 액션 영화로서의 호쾌함보다는 슬래셔 무비 재질의 쾌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감독이 폴 앤더슨, 이 아저씨 전에 레지던트 이블, 이벤트 호라이즌 각본 감독하시던 분이거든요. 아니, 자기 특기가 공포인 건 알겠는데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취향 차이예요. 이런 고어함과 호러를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몬스터 헌터의 영화에서 나올 장면인가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 인사이드 아웃 보러 갔는데 인시디어스 나온 꼴이라니까? 심지어 얘는 진짜 엄청 참혹하게 죽거든요? 아니, 폴 아저씨 진짜 게임 해본 거 맞아요? 아파요! 야, 집에서 쳐다시고 기다려요! 아파요! 아이고 씨발! 아이 족간 개새끼들아! 아, 한 건가? 짜란! 게임 실사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원작 고증이겠지요. 우선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주인공들이 정비하는 거처들도 인게임에서 봤던 익숙한 광경이었고, 고기를 굽는다거나 요리를 하는 아이루 등의 장면들은 게임 팬으로서 반가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지요. 몬스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쓰임새에 맞게 사냥해서 무기를 만드는 장면들도 흥미로웠고요. 더불어 주인공이 조사단원들과 합류하는 시점, 아주 잠깐 동안은 몬헌 특유의 인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감성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몬스터들이 내지르는 포효도 게임 속 사운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나 고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예고편에서부터 틀려먹은 게, 그 대단장이 슬래시 X로 초고 출력이라는 기술을 쓰거든요. 이게 다른 게임을 예로 들면 메이플에서 전사 캐릭터가 매직클로를 쓰고 있는 거고, 영화로 치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블랙 위도우 슈트를 입고 전기 몽둥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팬들이 기대했던 게임 내 NPC들의 활약은 사실상 전무했고, 그 중에서도 주연은 이렇게 2명인데 딱히 매력있게 그려지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단순 연출적인 면에서도 분명 몬스터 헌터 프랜차이즈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반부에 조사단원 출격할 때 그 익룡 불러서 삑 하고 날아가는 그거를 왜 넣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만 있었어도 느낌이 달랐을 텐데, 짜란. 결과적으로 분명 어느 정도의 고증은 챙기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미묘하게 뒤틀린 부분들과 구멍이 게임팬 입장에선 꽤나 큰 지점들이라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몬스터 헌터 이번에. 스토리는 사실 기대 안 하고요. 그래요, 액션. 여기서 액션도 못 뽑았다? 그러면 이 영화는 정말 답이 없어요. 네, 그 답 없는 걸 몬헌이 해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영화의 주인공 아르테미스가 쌍검을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불만이었어요.
아니 몬헌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무기들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보는 맛 안 나는 쌍검을 들었어야 했을까? 쌍검 비하는 아닙니다. 저 쌍검 좋아해요. 알바트리온도 쌍검으로 잡았어요. 근데 솔직히 다른 무기들보다 평범한 건 사실이잖아요. 배우인 밀라 요보비치가 쌍검 유저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걸 또 배우한테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기어이 쌍검을 든 밀라 요보비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껏 고른 쌍검으로 한 게 영화 내내 휘적거리면서 연습 좀 하다가 불 켜고 잡몹들 사이에서 빙글빙글 돈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쌍검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 했던 일명 리바이 배기, 난무, 클러치를 이용한 봉산탈춤 등등 기대했던 것들 비스무리한 것도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단장이 휘두르는 슬래시 X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 움직임 자체도 소품을 진짜 무겁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기적거리는 수준이었고 고증에 맞지 않는 초고 출력의 이펙트도 정말 조잡을 넘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라리 게임 속 초고 출력이 몇 배는 더 나았어요. 짜란. 그 어떤 액션씬도 몬스터 헌터 영화라면 기대할 만한 요소들을 전혀 충족해주지 못했습니다. 뭐 연출이나 편집이 구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기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접하게 된 스토리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엉망이었습니다. 초반부 부하 군인들의 분량, 정말 무의미할 정도의 구간을 굳이 열심히 우겨 넣었는데 어차피 다 죽어나갈 인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도 붙여주고 막간을 이용해 캐릭터까지 부여하고 자빠졌습니다. 물론 이걸로 아르테미스가 어떤 군인인지를 묘사하려 한 거겠지만 애당초 아르테미스 자체도 캐릭터가 딱히 이렇다 할 매력이란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배우가 밀라 요보비치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뒤에 나올 조사단원 캐릭터들 비중이나 챙겨주지. 짜란. 보통 이런 영화는 오리지널 캐릭터에게 관객들을 대입하고 주변에 매력적인 원작 캐릭터들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된 게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시도조차 실패했습니다. 얘네는 이 영화에서 사실상 게임 속 의상을 입혀놓은 마네킹이에요. 딱히 뭐 하는 게 없어. 앞에서 말했던 주연의 간접적 캐릭터 구축이라는 게 사실 마지막까지 영화가 짜임새 있게 이쁘게 잘 이어졌으면 큰 그림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못했으니까! 진짜 설마 했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최종 보스랑 딱 마주하는데 드디어 뭔가 보여주려나? 하다가 갑자기 쎄한 겁니다.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 부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끝낼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거 이대로 끝나면 진짜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이게 가능하냐? 모노나 이거 괜찮냐? 감당되냐? 진심이냐? 몬스터 헌터 이렇게 로고 받고 끝나더랍니다. 나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짜란. 이 영화는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대사로 인해 중국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 영화입니다. 다만 이 대사를 애드립으로 친 게 중국계 배우다, 단순 질 낮은 드립이다 등의 논란이 있는데 관련 이슈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먼저 개봉한 중국에서 논란이 되어서 해당 대사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인종차별적 요소들이 문제 대사에만 몰려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일단 이 세계의 원주민들은 모두 몬헌 세계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얘네 둘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투닥거리다가 서로 경계심을 푸는 과정에서 초콜릿이 등장하게 되는데 초콜릿을 한번 맛본 이후부터 헌터는 쪼꼬레 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머저리 원시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백인 앞에서 쪼꼬레 거리면서 초콜릿을 구걸하는 동남아시아인이라.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기분이 안 이상할래야 안 이상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스꽝스럽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고 있으면 이게 정녕 2021년 영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웃기지도 않아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는 인물은 하필이면 또 백인인 대단장뿐. 백인들은 항상 근엄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유능하고 쿨하죠. 물론 NPC 중에 백인이 하나 껴있기는 했는데 거의 엑스트라였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와, 또다시 분량 조절 실패예요. 이번에야말로 편집자님이 저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영화 몬스터 헌터, 원작 게임팬의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저에게 이 영화는 명백하게 아주 여러 면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게임 원작 실사화 영화로서 가져갈 덕목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간만의 썸네일에다 존나 망했어 타이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달아드릴 수 있는 똥망작이었습니다. 이걸로 신규 플레이어 유입을 바란다는데 기존 유저들이 안 떠나길 빌어야 할 것 같아요. 야, 하다못해 마지막에 영웅의 증표 부금이라도 틀어줬으면은 그 뽕이라도 차서 나왔지. 영화도 혼자 봤고 주변에 듣는 사람도 없었는데 연신 헛웃음 치면서 나왔습니다. 옌병이다 진짜. 태국의 한 평화로운 마을. 한가로운 풀내음이 가득한 이곳에 밍이라는 소녀가 있다. 밍은 숨바꼭질 매니아. 항상 누군가 찾아줄 거라는 믿음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이모의 이름은 님이다. 아니 님이다. 님. 엄마와 이모가 밍을 찾는다. 이모는 화가 많이 났다. 나도 화가 많이 났다. 더칼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립의 에지게 인사받습니다. 자, 현재 정말 미친듯이 무서워서 난리가 났다는 영화 랑종. 우선 공식 시놉시스로 줄거리 알아보지요. 태국 북동부 이산의 시골 마을. 집안, 숲, 산, 나무, 논밭까지 이곳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문의 대를 이어 조상신 바얀신을 모시는 랑종 님. 그녀는 조카 밍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밍은 날이 갈수록 이상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무당을 취재하기 위해 님과 동행했던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신내림이 되물림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이 가족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무당 가문 피에 대한 3달간의 기록.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 랑종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싫어해요. 혼자 자취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 들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감각이 최악입니다. 그나마 좀비 같은 장르는 허용 범위에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돼지지만 그래도 등치가 있는 돼지인데 걸어다니는 시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영화에서 첫바 따로 죽는 엑스트라의 심정 같은 거예요. 그 이 신체에 들인 게 얼만데 고급 보디. 반대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주제가 귀신. 형체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 최악이죠. 그리고 이번 랑종은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완벽히 후자에 가까운 영화로 보였습니다. 공포영화 못 보는 겁쟁이의 랑종 리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포영화에 큰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심층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감상의 비중이 크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내가 공포영화를 준내 잘 보는 게 아닐까? 짜란. 넷상에서 랑종의 평가는 초중반부가 더럽게 지루하고 후반부에 가서야 무언가 벌어지더라 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딱 중반까지만 괜찮았어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연출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차분히 몰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금씩 악령에 빙의된 밍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도 흥미로웠고 이로 인해 인물들의 관계가 점차 심화되는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중반부 조금씩 사건이 고조되는 지점에서부터는 이건 뭐 감독이 자기가 찍고 싶은 자극적인 씬들 다 모아다가 이어 붙인 듯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사 몇 마디로 이것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아니 굳이 그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호롤롤롤 움직이고 잘 가다가 갑자기 그 팬티를 입에 뭅니다. 진짜 이렇게 물고 다녀요. 호롤롤롤 거리면서 완전 쫄아서 보다가 웃을 뻔했습니다. 아니 굳이 웃길 거면 차라리 머리에 쓰고 다니지 그랬냐. 히어로물 찍어 그냥 변태 가면. 당연히 웃기려고 넣은 장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후에 그렇게 미친듯이 무섭다라고 소위 호들갑을 떨었던 폐공장에서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앞서 화제가 되었던 만큼 그렇게까지 공포스럽지 않았고, 되려 수많은 호러를 주제로 한 미디어에서 이미 마르고 닳도록 쓰여왔던 연출들이 마라톤으로다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장르가 심령 호러에서 갑자기 유사 좀비물이 되어서 더더욱이 그랬어요. 제가 공포 영화를 정말 손 꼽도록 안 보는데 이건 너무 클리셰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후반부는 되게 저예산 좀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달까? 핸드헬드 기법 때문에 게임 실황 같다고 해야 할까?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클리셰 그 자체라 우스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에이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얘가 요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너무 촌스럽다. 에이 무슨 소리, 지금은 2021년이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와우, 짜란. 그래, 내가 또 알지. 아무리 그래도 그 곡성의 나홍진 감독님께서 원안의 제작의 각본까지 3콤보로다가 함께 하셨다는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든지 상징이라든지 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영화를 보면서 작게는 대사로라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상징성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끔 영화 자체가 흥미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랑종은 글쎄요, 제게는 그 정도까지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앞선 곡성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곡성에다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수위 맥스로다가 채워서 다 해본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좀 조져버렸다. 이 새끼야. 짜란. 곡성급을 기대하고 극장에 들어선 관객들에게는 지나친 자기성을, 즐길 수 있는 공포영화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는 그저 불쾌함만을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불쾌함이라는 키워드가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든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가 그러했지요. 그런데 이거는 영화 감상 후 내용을 곱씹으면서 느끼는 여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랑종은 그런 류의 여운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영화상에서 등장했던 수위 높은 온갖 불편한 요소들,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서 정말 역대급 명작 공포영화라고 난리가 났었던 것에 비해 너무도 비어있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차가 큰 부분이겠지만, 아니 약간 최근자 제 유튜브 같았어요. 랑종 보러 간다고 죽을 것 같다고 전 영상이랑 커뮤니티 탭이랑 극장 들어가기 전 라이브에서까지 아주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어놨는데, 유난 떨었던 거 아닙니다. 진짜 쫄아서 그랬던 겁니다. 싫어. 살려줘.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보고 싶지 않아.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실상은 진짜 한 개도 안 무서워서 기쁨과 동시에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게임 쪽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사이버펑크 2077. 마케팅이란 마케팅은 다 때려 넣어서 역대급 명작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상은 오류투성이 버그 게임이었던 그 갓겜. 심지어 나는 그 사펑도 나름 재밌게 했었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뭐 강도라도 당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이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분명 곡성은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고 랑종은 공포 영화니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대중에게 곡성급의 영화라고 홍보가 되었으니 되려 디버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기대감이란 걸 놓고 봤다면 그냥 적당히 볼만한 페이크 다큐 공포 영화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봤겠지만요. 일전 나홍진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수위가 너무 지나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라고 한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그게 아마 후반부에 포진되어 있는
웃음벨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중간중간 불필요한 야스신이 준내 많았던지. 이 영화는 극장을 나오고 나서 영화의 요소를 생각해보거나 유추해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에게 들어갔던 건 정말 신이었을까? 바얀 신이 정말 존재하기는 했을까? 님이 열심히 깨던 계란으로 제작진은 어떤 요리를 해먹었을까? 계란찜? 개꿀? 그러나 하이라이트 장면 연출의 실패, 중간부터 쌓아온 자극적이나 되려 흥미가 떨어지는 지점들의 콜라보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정리하면 초반부를 이끌어 나가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속 악령의 전조,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좋았으나 갑자기 마지막에 뇌절을 하는 바람에 앞에서 뿌려졌던 떡밥들, 불쾌한 요소들, 그리고 과한 마케팅이 바로 노잼 빡침의 역풍을 맞아버렸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웃겨. 애가 악령이 들었다는데 그냥 아무 조치 없이 차 뒤에 태우고 움직이지. 집에서 애기를 키우는데 어디 격리해둘 생각도 안 하지. 그 되게 악령 친화적인 세상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내가 이거를 겁쟁이 상영회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밝지도 않더라고. 그냥 광고 틀어줄 때 어두운 정도? 그래서 되게 쫄아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무서운 거야.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나갈 때 이렇게 선물도 줬어요. 뭐야 이거? 별로 안 무서운데? 정말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스누피 무드 등은 제 피규어들과 함께 있습니다. 고마워요 롯데시네마. 랑종을 보았는데 난 안 무서웠다. 미잉이 정말 이쁘더라. 안 무서웠다. 카메라에 가까이 들이대기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되게 이뻤다. 헤이. 빨리. 그래요, 씨발 박수부터 치고 가자고요. 정말 올해 최고의 영화, 역대급으로 너무 즐거워서 춤추러 극장을 나가고 싶었던 영화. 반도 살아있다. 죄송합니다. 엄복동? 죄송합니다. 제 안목이 넓지 못하야 그런 명작들을 재미없다고 아주 똥지랄을 해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고마워요 싱콜. 약간 제 영화 인생에 또 다른 특이점이 생긴 기분이에요. 야호! 신난다. 더 칼렙! 자,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시놉시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서울 입성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가장 동원. 이사 첫날부터 프로 참견러 만수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동원은 자가 취득을 기념하며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에 초대하는데 행복한 단꿈도 잠시. 순식간에 빌라 전체가 땅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마주치기만 하면 투닥거리는 빌라 주민 만수와 동원. 당신은 살인자야. 그리고 집들이를 왔던 김대리, 인턴 사원 은주까지. 지하 500m 싱크홀 속으로 떨어진 이들은 과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간다. 사상 초유, 도심 속 초대형 재난 발생. 야, 이건 준내 재난이야. 영화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현상이죠. 저는 20대 초에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이때 한참 호수에 물이 빠지고 있다. 싱크홀이 생겨서 공사 중이던 롯데타워가 무너질 것이다. 당시 진짜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멀쩡하지만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장난으로라도 말이 나올 때 속으로 잔뜩 쫄아있기도 하고 그랬어. 좌우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있던 저로서는 이번 영화가 참 반가우면서도 어떻게 싱크홀 현상을 그려내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는데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만한 껌덕지가 짜란.
그래요. 그래도 일단 좀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초반부 메인이 되는 싱크홀에 전조가 오는 묘사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바닥에 금이 갔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하게 도로가 조금 오래돼서 갈라진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구슬을 굴린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 긴장감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점이 이 영화의 유일한 장점임과 동시에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자, 다시 터뜨려주세요. 야, 정말 간만입니다. 단점이 너무도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화 내내 이 집을 사는데 얼마나 걸렸고 누구는 집세가 얼마나 올랐고 억울해하고 정말 시덥지 않은 사회풍자 아니 시류타기를 하는데 애당초 이 영화의 촬영이 2019년이고 이슈화되었던 사건은 터지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냥 막연히 높은 서울 집값을 유머 코드 및 심파 요소로 가져가려던 걸까 싶거든요. 근데 이걸 뭐 잘 써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스토리에 큰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치 없이 계속 끼어드는 쓸데없는 대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야? 남잔데요. 아니 그리고 2019년이면 제가 한참 작업실 알아볼 때였거든요. 서울대 빌라 5층 방이 3룸에다가 한강뷰인데 3억? 3억이면 요즘에 경기도 변두리를 가도 쉽지가 않아. 아, 현대인의 고난. 야, 너무 힘들지. 괜찮을 거야. 야, 따뜻한 영화를 표방하고 싶었던 걸까라고 좋게 생각해봐도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써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뭐 이런 사소한 걸 굳이 짚고 싶지도 않은데 영화에서 하도 집값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정말 최고의 영화.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짜란. 싱크홀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재난영화적 요소는 정말 얄팍하고 사소한 수준입니다. 애초에 본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건물이 추락한 이후 아주 잠깐 동안은 그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몇 분 안가 헛웃음만 나오는 농담으로 끝내버리죠.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수적인 피해, 그런 것들은 일절 표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그 안에서 고립된 인물들의 시도 때도 없는 말장난에만 집중합니다. 문제는 이런 유머들이 90년대에나 통했을 캐캐 묵은 것들이란 거지요. 심지어 그런 코미디적 요소들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살려주는 류의 것이 아니라 그냥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장면 몇 개 던지고 끝이에요.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모습은 초반 차승원 배우 캐릭터의 반복 등장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마저도 무표정으로 봤지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러니 딱히 캐릭터들에게 공감 혹은 몰입이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심각하고 자기들끼리 웃어버리는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의 타율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중반부의 이 네발 로봇 점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다른 배우 캐릭터의 급발진, 아빠를 구할 거야 하고 웅장하게 진흙웅덩이로 뛰길래 구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같이 허우적거리더라고. 아니 이게 대체 뭐지? 이것도 개그씬인가? 의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뭐 구출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지한 장면인 것 같더라고. 약간 코미디 영화의 재난 영화인데 웃기고도 싶고 심각한 건 심각한 대로 다루고 싶은 와중에 코미디라는 구간이 웃기지가 않으니까 이 장면이 웃긴 장면이구나 라는 걸 극중에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판단해야 되는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와중에 그나마 통했을 법한 몇몇 개그들은 극중 캐릭터보다도 배우들이 예능에서 써먹었던 이미지에 편승해서 나왔을 정도로 게을러요. 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웃음 코드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고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싱크홀은 재난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 꽁트 예능을 보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 코미디 영화 좋지. 나 코미디 좋아해. 질질 짜고 뭐 울고 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웃는 게 더 좋지. 그럼 준내 짭니다. 이번 영화의 신파에 대해서도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엄마와 때문에 집에 홀로 남은 어린아이, 거동이 힘든 노인과 극진히 모시는 효자 아들, 거의 뭐 반듯하게 세팅된 조연들이 나와서 죽어나가죠. 네, 죽어나가요. 앞에서 열심히 웃기다가 갑자기 캐릭터를 아주 감성적인 톤으로 죽여버립니다. 분명 과한 심파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후에 편집을 빡세게 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파 파티인 걸 보면 뭐 말해보에 코미디 영화인데 노인 아이들 죽던 말던 주인공 라인만 살아남으면 그만이지, 그죠? 응, 신파재료 개꿀. 앞서 2019년 개봉했던 비슷한 장르의 엑시트와 참으로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옥상으로 올라가. 잠겼어요. 옥상문이 잠겼다고요. 맞다. 우리 갔어. 쟤는 어떻게? 엑시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영화는 엑시트의 스토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고 많은 부분에서 엑시트를 오마주하기도 하며 마케팅 문구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엑시트가 엄청난 명작이라기보다 코미디적인 요소와 재난 영화의 장점을 적절하게 잘 섞어 만든 재미있는 킬링타임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게 싱크홀은 엑시트에서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지점들을 싸그리 긁어 모아서 만들어 온 영화였습니다. 굳이 말하면 언럭키 엑시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엑시트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실례인가? 신파의 감동도, 재난의 긴장감도, 코미디의 즐거움도 그 무엇도 잡지 못한 영화 싱크홀이었습니다. 공식 트레일러 댓글에 이 멤버면 영화가 아니라 예능을 찍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영화 7광구가 수년간 대한민국의 괴수 영화 아이맥스 영화를 묵사발 내놓은 전설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싱크홀 덕분에 당분간 한국에서 재난 영화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같은 감독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싱크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참 아쉽다는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도 좋지만 재난 영화의 부분을 더욱 기대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영화를 이제 테스터 훈영이랑 애기야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공교롭게도 내가 먼저 보러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 지들이 나 영화 보러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했지. 나는 영화를 보려고 했어, 혼자서. 나한테 뭐 영화로 괴식 만든다는데 내가 볼 때 이 양반들도 이런 영화 좋아해. 블랙팬서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고양이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캐츠! 이건 아니지. 이제 두클립이 추천하는 최고의 명작,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냐고요? 영화로 괴식 만드는 남자 처음 봤네. 어쨌든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달켜거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회수가 나와. 유튜브 똑같아.